내 나이를 묻지 마시게. 다만 이것 하나는 말할 수 있네. 나는 한 세기를 건너왔어. 일제의 끝자락에서 태어나 전쟁의 포화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잿더미 위에서 나라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네. 고개를 넘던 가난한 청년이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되도록 나는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나고 또 떠나보냈지.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사업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으며 권력의 한복판에 선 이들과 밥상을 마주하기도 했네. 그렇게 100년을 살아보니 비로소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 있더군.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의 진짜 얼굴 말일세. 오늘 내가 떨리는 손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단순하네. 자네가 더 이상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야.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혹은 매일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이웃이 단 한순간의 말과 행동으로 전혀 다른 짐승처럼 보였던 적이 있는가?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도대체 그 사람이 변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인지 자책하며 가슴을 쳤던 밤이 있는가? 내가 100년의 세월을 걸고 자네에게 단언하건대 그 사람은 변한 것이 아닐세. 평소에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라는 두꺼운 가면 뒤에 숨겨두었던 본래의 얼굴이 특정한 순간을 만나 마침내 가면 밖으로 흘러나온 것뿐이야. 그것이 그 사람의 밑바닥이고 본색이라네. 어떤 시절 나는 사람을 참 쉽게 믿었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옛말을 신주단지처럼 모셨지. 그래서 어지간히도 속고 어지간히도 되었어. 등에 칼을 꽂은 이가 바로 어제까지 내 손을 맞잡고 형님 아우 하던 사람이었을 때 나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깊은 환멸을 느꼈다네. 그런데 머리가 하얗게 새고 나서야 깨달았어. 환멸을 느껴야 했던 대상은 인간 전체가 아니라 가면을 벗을 줄 모르고 가면이 곧 자신인 줄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더 중요한 깨달음은 그 가면을 벗기는 이 사실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사실이었네. 사람의 진짜 가치를 알고 싶다면 그가 평화롭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 보여주는 다정함을 믿어서는 안 되네. 햇볕이 따스하고 바람이 잔잔한 날에는 누구나 신사가 될 수 있어. 인간의 진짜 밑바닥은 모든 조건이 완벽할 때가 아니라 오직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만 수면 위로 그 흉한 얼굴을 드러내기 때문이지. 평생에 걸쳐 이것을 관찰했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의 야수성이 가장 잔인하게 깨어나는 4개의 결정적인 순간을 찾아냈어. 오늘 자네에게 그 4개의 문을 하나씩 열어 보여주려 하네. 우리 조선의 위대한 학자 율곡이 선생은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사람을 알아보는 일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지키는가를 보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평생의 화두로 삼았네. 풍족할 때 베푸는 친절은 가진 것의 일부를 흘리는 일에 불과해. 하지만 궁지에 몰렸을 때 손해를 보아야 할 때, 자신의 이익이 칼끝에 걸렸을 때, 그 순간에도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가. 바로 그것이 한 인간의 그릇을 가르는 진짜 시험대라네. 그리고 안타깝게도 내가 만난 수많은 이들이 그 시험대 위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아왔지. 자,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게. 지금부터 내가 들려줄 이야기들은 어쩌면 자네의 목덜미를 서늘하게 만들지도 몰라. 자네가 지금 곁에 두고 의지하는 누군가의 얼굴이 문득 떠오를지도 모르지.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자네는 평생을 바쳐도 알기 어려운 인간의 본색을 단 몇 초 만에 간파하는 눈을 가지게 될 테니까. 그리하여 남은 인생의 평온을 수준 이하의 인간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우아하게 지켜내는 진짜 어른의 지혜를 얻게 될 걸세. 100년을 살아온 노인의 마지막 선물이라 여기고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게. 우리가 살면서 목격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비열한 밑바닥은 바로 내가 그 사람을 온전히 믿고
내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어 내 가장 깊은 비밀과 약점을 그 손에 쥐어주었을 때 드러나네. 평소에는 둘도 없는 아군처럼 내 아픔을 어루만지던 사람이 나와의 관계가 조금만 틀어지거나 자신의 이익이 걸리는 순간 내가 건넨 그 약점을 시퍼런 칼날로 바꾸어 내 목을 겨누는 것이지. 이거 사람들한테 다 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한마디의 은밀한 협박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가장 깊은 환멸과 마주하게 되네. 내가 강단에 있을 적 가까이 지내던 한 부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네. 올해로 환갑을 앞둔 그분을 여기서는 그저 이 여사라 부르겠네. 그분의 남편이 평생을 바친 회사에서 떠밀리듯 명예퇴직을 했고 퇴직금을 쏟아부은 투자마저 무너지면서 집안에 수억 원의 빚이 생겼네. 사방이 캄캄한 절벽 같았던 그분은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지. 그리고 밤마다 동네에서 가장 가깝게 지내던 친구를 붙잡고 눈물로 가슴을 쥐어뜯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네. 제발 남들한테는 비밀로 해줘. 자식들 앞길 막힐까봐 나는 그게 제일 무서워. 그 친구는 이 여사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울어주며 말했지. 내가 지옥 끝까지라도 내 비밀을 지켜줄 테니 아무 걱정 마라. 그런데 어찌 되었을 것 같은가. 불과 몇 달 뒤 동네 부녀회장 자리라는 사소하기 짝이 없는 감투 하나를 두고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겼네. 관계가 미세하게 틀어지는 그 순간 그토록 다정했던 친구의 얼굴에서 소름 끼치는 본색이 흘러나왔지. 단둘이 남게 되자 그 친구는 평소에 미소를 싹 지운 서늘한 목소리로 이렇게 뱉었다고 하네. 너 요즘 살만한가 보다. 남편 빚더미에 앉아서 신용불량하자 직전인 거.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내 자식들 시집 장가나 보낼 수 있겠니? 그렇게 말할 때 회장 자리 양보하고 조용히 살아. 한 어미가 자식의 앞날이 걱정되어 믿고 털어놓은 상처가 바로 그 자식의 숨통을 죄는 인질극의 무기로 둔갑한 순간이었. 이 여사는 그날 이후 한동안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고 했어.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칼은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칼보다 10배는 더 깊이 박히는 법이니까. 자네는 이것이 그저 성격 나쁜 한 사람의 돌출 행동이라 여기는가? 그렇지 않네. 나는 노년에 들어 신문과 여러 자료를 들여다보는 것을 낙으로 삼았는데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진이 이런 인간들의 내면을 파헤친 글을 본 적이 있네. 그들은 이것을 어둠의 인격 특성이라 불렀지. 지나친 자기애에 빠진 자,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자들의 뇌는 상대방의 은밀한 비밀이나 약점을 알게 되는 순간 그것을 따뜻한 정서적 유대가 아니라 상대를 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제의 도구로 분류해버린다는 걸세. 평소에 다정한 미소는 자네의 방어벽을 허물어 약점을 캐내기 위한 미끼였을 뿐이고 기회가 오면 그들은 지독한 쾌감을 느끼며 자네의 아킬레스건을 사정없이 짓밟는 것이지. 이 대목에서 나는 우리 옛 선현의 말씀을 떠올리지. 다산정용 선생은 강진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으셨지. 말을 삼가는 것이 군자의 첫째 가는 덕이니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다산 선생이 어찌 이 이치를 모르고 그리 적으셨겠는가. 또한 믿었던 이들의 밀고와 모함으로 18년의 긴 유배 생활을 견뎌야 했던 분이 아닌가. 입 밖으로 나온 말이 곧 나를 베는 칼이 된다는 것을 그분은 살칸스로 겪어 아셨던 게야. 비밀이란 내 입속에 있을 때만 나의 종이라네.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거꾸로 내가 그 비밀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자네에게 간곡히 당부하네. 아무리 친한 벗이라도 훗날 등을 돌렸을 때 나를 찌를 칼이 될 만한 비밀은 절대로 털어놓지 말게. 내가 내 약점을 스스로 폭로하는 그 순간 상대의 무의식 속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난다네. 나에 대한 어렴풋한 경외심이 사라지고 이 사람은
내가 소나귀에 쥐고 흔들 수 있는 만만한 상대로구나 하는 서열세 재편이 일어나는 게야. 똑똑한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그 누구 앞에서도 자신의 가정사와 돈 문제와 지난날의 과오를 입에 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네. 그 침묵은 결코 인색함이나 거리두기 아니야. 어쨌든 악마로 돌변할 수 있는 인간에게서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우아하고 단단한 방패라네. 만약 상대가 내 약점을 쥐고 흔들려는 기미를 한 번이라도 내비친다면 바로 그 순간이 그 인간의 영혼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다는 최종 선고일세. 미련을 두지 말게. 그런 자는 자네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조용히 그러나 영원히 퇴장시켜야 해. 100년을 살아온 내가 보증하건대 그런 인간은 결코 바뀌지 않으니까. 자네의 비밀을 깊은 우물 속에 봉인하는 고독한 침묵이야말로 추악한 인간들 위에 군림하는 진짜 어른의 위험이라네. 이제 두 번째 문을 열어보세. 평소에는 아낌없이 베풀고 늘 한 발 양보하며 성인군자처럼 굴던 사람이 정작 돈이나 승진, 지분 같은 구체적인 이익과 마주했을 때 눈빛부터 싹 변하는 순간이 있네. 몫을 은근슬쩍 가로채거나 한 푼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붉히며 핏대를 세우는 그 추악한 민낯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동안 쌓아온 관계 전체가 한편의 사기극처럼 느껴지는 깊은 배신감에 휩싸이게 돼. 내가 아끼던 후배 중에 박 사장이라 부를 만한 사람이 있었네. 예순을 앞두고 그는 고향 친구와 의기투합하여 작은 식당을 차렸지. 그 친구는 입버릇처럼 우리 사이에 돈 때문에 의상할 일은 죽어도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이었어. 실제로 개업 초기 적자가 날 때는 제 주머니를 먼저 털어메우며 양보하던 천사 같은 친구였다네. 어찌 되었을까? 식당이 입소문을 타고 맛집으로 소문나면서 월 매출이 수천만 원을 찍기 시작하자 그 천사의 얼굴 위로 소름 끼치는 본색이 떠올랐네. 지분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단돈 몇만 원, 몇십만 원의 경비 처리까지 박 사장에게 떠넘기며 눈을 부릅뜬 게야. 급기야 내가 고생한 게 얼만데 내가 날로 먹으려 드느냐며 악을 쓰는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박 사장은 평생을 함께한 우정 전체가 가짜였다는 환멸을 삼켜야 했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담담하다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100년 동안 너무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지. 그 친구는 갑자기 타락한 것이 아니야. 마음이 변한 것도 아니지. 인간의 뇌는 평화로울 때는 사회적 가면을 곱게 유지하지만 개인의 구체적인 이익과 손실이 칼끝에 걸리는 순간 생존의 불안을 느끼며 탐욕을 관장하는 영역으로 즉각 주도권을 넘겨버린다고 하네. 그동안 그가 베풀었던 다정함과 선행은 자신의 이익에 아무런 타격이 없을 때만 유효했던 값싼 연극에 불과했던 게야. 식당이 망했다면 그는 영원히 천사로 남았겠지. 식당이 흥했기에 짐승이 깨어난 걸세. 여기서 나는 한 가지 서글픈 자료를 떠올리네.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동업으로 시작한 사업의 상당수가 사업이 망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잘 되어서 갈라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적자일 때는 똘똘 뭉치던 이들이 나눌 떡이 커지는 순간 서로의 멱살을 잡는다는 게지. 어디 사업뿐이겠는가. 부모가 평생 일군 재산을 두고 형제가 원수가 되는 일, 자네도 주변에서 한두 번은 보았을 게야.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오히려 갑자기 찾아온 풍요인 경우가 더 많다네. 이것이 100년을 살아온 자가 목격한 인간사의 쓸쓸한 진실이지. 무소유의 삶을 사셨던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나는 이 말씀을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믿네. 앞에서 짐승이 되는 인연은 우리 인생에 결코 필요하지 않은 군더더기일 뿐이야. 다산 선생 또한 청렴이야말로 몽민관의 근본이라 하시며
재물 앞에서 흔들리는 자는 그 어떤 자리에도 둘 수 없다 하셨지. 옛 선현들이 한결같이 재물 앞에 처신을 그토록 강조하신 까닭은 바로 그 순간이 인간의 진짜 그릇이 드러나는 결정적 시험대임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일세. 그러니 명심하게 돈이나 법적 계약 같은 거창한 일 앞에서는 누구나 신경을 곤두세우며 착한 척 가면을 단단히 쓴다네. 들키면 치명적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니까. 하지만 식당 직원에게 트집을 잡을 때 혹은 단돈 몇만 원의 정산 같은 사소한 일 앞에서는 그만 방심하여 숨겨둔 본색을 날 것 그대로 꺼내놓고 마는 게야. 작은 이익에서 짐승처럼 굴며 선을 넘는 인간은 훗날 더 큰 기획이 오면 자네야 전 재산과 인생마저 가볍게 훔쳐 달아날 인간이라는 뜻이. 사소한 일에서 본색을 드러낸 자를 절대로 자네 인생의 문턱 안으로 들이지 말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하겠네. 이익 앞에서 변해버린 사람을 두고 배신자라며 원망하고 눈물 흘리는 것만큼 미련한 일도 없다네. 애초에 그가 베풀었던 친절은 순수한 호의가 아니라 자네를 제 편으로 묶어두려는 무의식적인 미끼이자 일종의 보험이었을 뿐이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가식적인 선행에 마음을 다 내어주지 않으며 인간관계를 낭만적인 의리가 아니라 냉정하게 바라볼 줄 아네. 선의 연극이 끝나고 그들의 민낯을 확인했다면 미련 없이 선을 긋고 자네의 소중한 자산과 마음을 지키게. 그것이 인생의 후반전을 승리로 이끄는 진짜 어른의 처세라네. 이제 세 번째 문 앞에 섰네. 이 문 뒤에 숨은 풍경은 어쩌면 자네가 평생 겪을 인간사 중 가장 시리고 아픈 장면일지도 모르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깊은 절망을 맛보는 순간은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아니고 건강을 잃었을 때도 아니라네. 진짜 절망은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오랜 친구들의 얼굴 위에 스치는 그 묘한 안도감과 은밀한 미소를 목격할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게야. 평소에는 피를 나눈 형제처럼 굴던 이들이 내가 몰락하는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 등을 돌리고 슬금슬금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뼛속까지 시린 인간 환멸을 경험하게 되지. 앞서 이야기한 박 사장에게는 30년을 함께한 고향 친구들이 있었네. 매주 함께 골프를 치고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다니며 박 사장이 술값을 낼 때마다 우리는 평생 함께 갈 형제라며 잔을 부딪히던 이들이었지. 그러다 재작년 겨울 박 사장의 공장에 예기치 못한 큰 불이 났네. 하루아침에 수억 원의 빚을 지고 길바닥에 나앉게 된 게야. 사방이 온통 불길 같았던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형제들에게 전화를 걸었네.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었어. 그저 숨이 막혀서 밥 한 끼 함께하며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을 뿐이었지. 그런데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네. 전화를 걸 때마다 친구들은 마치 미리 입을 맞춘 듯 내가 지금 상갓집이라 외국에 나와 있어서 라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네. 그리고 며칠 뒤 박 사장만 쏙쏙 빼놓은 채 자기들끼리 새 단톡방을 만들어 골프 모임을 이어가더라는 게야. 이 길에서 마주친 한 친구는 초라해진 박 사장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위로는커녕 입꼬리를 묘하게 올리며 이렇게 뱉었다네. 아이고 박 사장 어쩌다 그렇게 됐어. 그러게 내가 진작 조심하라고 했잖아. 난 요즘 주식이 좀 올라서 정신이 없는데 연락 잘 안 되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박 사장이 무너져 내린 그 자리가 그들에게는 자신의 안락함을 확인하며 즐기는 잔인한 놀이터였던 셈이지. 단순히 그들이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네. 노년에 들어 여러 글을 읽다 보니 미국의 한 대학 연구진이 인간의 사회적 감정을 추적한 자료를 본 적이 있어. 나와 비슷한 처지라고 읽었던 이가 몰락할 때 인간의 뇌 속 보상 중추에서는 은밀한 쾌감을 일으키는 물질이 분비된다는 게야.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두고 남의 불행을 보며 느끼는 기쁨이라 부른다더군. 독일 사람들은 여기에 이름까지
붙여놓았지. 그러니까 그동안 그들이 자네 곁을 지킨 까닭은 자네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네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나는 그래도 저서 사람보다는 낫다는 안도감을 얻기 위함이었던 게야. 깨지는 순간 그들이 떠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라네. 하지만 여보게 나는 100년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자네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네. 자네의 불행 앞에서 등을 돌린 친구들을 두고 분노하며 눈물 흘릴 필요가 조금도 없다는 것을. 자네의 몰락은 자네의 황금 같은 노후의 시간과 에너지를 좀먹고 있던 가짜 인연들을 단번에 손안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걸음망이라네. 자네가 잘 나갈 때 주위에 꼬여들던 그 박수 부대들은 자네의 권력과 돈을 나눠 먹으러 온 손님들에 불과했어. 진짜 어른의 품격은 내가 무너졌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법이며 속이 단단한 강자는 타인의 값싼 동정 따위에 결코 구걸하지 않는다네. 새백살을 넘기시고도 맑은 정신으로 글을 쓰시는 어느 노철학자께서 인생을 돌아보며 이런 말씀을 하셨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고생할 때 행복을 느끼며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 사이에 찾아온다. 나는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하네. 인생의 진짜 가치는 젊은 날의 화려한 인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년에 비로소 깨닫는 관계의 진실에 있는 게야. 곁에 사람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진짜를 곁에 두었을 때 행복한 법이지. 가짜 100명을 잃고 진짜 한 명을 얻는 거래라면 그것은 인생 최고의 남는 장사가 아니겠는가. 그러니 벼랑 끝에서 연락이 끊긴 친구들을 아쉬워하지 말게. 그들은 애초에 자네 인생에 필요 없던 가짜증스러운 껍데기였을 뿐이야. 가짜들이 알아서 떨어져 나간 그 빈자리에 찾아오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환영하게. 로나 자신과 깊은 우정을 맺는 법을 배울 때 자네는 그 어떤 인간도 함부로 흔들 수 없는 압도적으로 단단한 노년의 강자로 다시 태어나게 될 테니까. 100년을 건너온 내가 이것만큼은 내 남은 명예를 걸고 보증하겠네. 이제 마지막 4번째 문 앞에 섰네. 어쩌면 이 문이야말로 한 인간의 본질을 가장 정직하게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르겠어. 그 사람이 자신보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래에 있는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바로 그것일세. 나와 어울릴 때는 고상한 교양과 예의를 갖추던 사람이 식당 종업원이나 배달하는 청년 혹은 형편이 어려운 친척을 마주하는 순간 돌변하여 함부로 하대하고 갑질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비릿한 우월감과 거만한 눈빛을 목격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이 두르고 있던 교양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짧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네. 평생 사람을 관찰하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됨됨이를 알고 싶을 때 그가 나에게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지 않네. 나에게 잘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거든. 내가 그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지. 내가 진짜 눈여겨보는 것은 그가 자신에게 아무도 해줄 수 없는 사람, 오히려 함부로 대해도 아무 탈이 없는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라네. 미국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발표한 힘의 역설이라는 연구를 본 적이 있는데 인간은 자신이 남보다 우위에 있다고 느끼는 순간 뇌에서 타인의 고통감하는 회로를 스스로 꺼버린다고 하더군. 즉 약자를 대할 때 무심코 드러나는 그 무례함이야말로 사회적 제어장치가 풀렸을 때 흘러나오는 그 인간의 가장 순수한 본성인 게야. 평소 자네에게 보여준 그 정중함은 어쩌면 자네의 지위나 재물을 어려워하여 억지로 짜낸 가짜 복종에 불과했을지도 모르네. 사슬이 느슨해지는 순간, 그러니까 자네가 약자가 되거나 그가 처벌받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서는 순간 그 짐승 같은 이빨은 가장 먼저 자네의 목덜미를 향할 걸세. 그래서 나는 단언하네. 나보다 약한 이를 향해 거만하게 구는 자가 곁에 있다면 그가 지금 자네에게
아무리 간이라도 빼줄 듯 굴어도 당장 멀리하게. 약자를 짓밟는 자들의 본질은 강함이 아니라 내면 깊이 도살인 지독한 열등감과 비겁함의 발로일 뿐이니까. 속이 진짜로 단단한 강자는 결코 타인을 짓눌러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네. 이 대목에서 나는 우리 퇴계 이황 선생의 가르침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네. 선생은 평생 경킹이라는 한 글자를 마음에 새기고 사셨지. 늘 깨어 자신을 삼가고 공경하는 마음 말일세. 선생은 종이라 하여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었고 며느리가 일찍 홀로 되자 친정으로 보내 새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일화가 전해지네. 신분의 벽이 하늘 넙처럼 던 그 시대에 가장 낮은 자리의 사람까지 공경으로 대하셨던 게야. 진정한 인격의 높이는 윗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선생은 삶으로 보여주신 셈이지. 약자를 공경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100년을 살아온 내가 도달한 인격의 가장 높은 봉우리라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열어본 4개의 문을 다시 돌아보세. 내 비밀이 무기가 되어 돌아올 때, 이 앞에서 눈빛이 변할 때, 내가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그리고 약자를 대할 때. 인간의 잔인한 민낯은 바로 이 4개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 흉한 얼굴을 드러내네. 그러니 여보게 살면서 누군가의 비참한 밑바닥을 보았다 하여 더 이상 슬퍼하거나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절망하지 말게. 그들이 자네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네. 삶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자네의 남은 인생을 지켜주기 위해 그 가짜 인연들의 가면을 대신 벗겨준 것뿐이야. 고마운 일이지. 일찍 알게 되어 다행인 일이고 그들의 본색을 또렷이 확인했다면 이제 슬픔과 분노는 거두게. 그리고 그들을 자네의 인생이라는 고귀한 무대에서 영원히 그러나 우아하게 퇴장시키면 그만이야. 우리가 나이 들수록 곁의 사람을 줄이고 기꺼이 고독을 선택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외로움 속에 자신을 가두기 위함이 아니네. 타인의 추악한 본색을 받아내느라 너덜너덜해진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남은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우뚝 서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생존의 전략이라네. 100년을 건너온 내가 마지막으로 자네에게 건네는 당부일세. 부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자네 남은 날들의 평온을 우아하게 지켜내시게. 자, 그럼 이제 자네에게 묻고 싶네. 오늘 이야기한 4가지 인간의 밑바닥 중에서 자네의 목덜미를 가장 서늘하게 만든 유형은 몇 번이었는가? 첫째, 내 비밀을 쥐고 흔들던 인간. 둘째, 돈과 이익 앞에서 눈이 뒤집히던 인간. 셋째, 내가 무너질 때 속으로 비우던 인간. 넷째, 나보다 약한 자에게 비열하게 굴던 인간.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지켜 인간 환멸을 느꼈던 자네만의 뼈아픈 사연이 있다면 부디 번호와 함께 댓글로 남겨주시게. 마음에 묻어둔 그 기억을 이곳에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가짜 인연을 자네 삶에서 우아하게 정리하는 첫걸음이 될 걸세. 자네의 그 아픔이 또 다른가의 그는 가짜 인간을 미리 걸러내는 가장 강력한 지혜가 되어줄 테니까. 100년을 살아온 노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어 고맙네. 부디 평안하시기.